안녕하세요. 저는 66살 김진호라고 합니다. 30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산으로 온 이유요? 국민연금 월 88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건 34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를 제대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요. 주유소 직원, 식당 배달, 공장 노동자까지. 그러다 친구 소개로 택시 회사에 들어갔죠. 처음엔 회사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 교대 근무였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 강행군이 버틸만 했어요. 회사 택시를 15년 몰고 49살 때 개인 택시로 전환했습니다. 면허 구입에 2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대부분 대출로 충당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 면허가 내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택시 운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고장으로 땀범벅이 되기도 했고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취객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간혹 술에 취한 승객이 토하고 가면 밤새 차 청소를 해야 했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몸이 점점 망가져 간다는 거였어요. 64살 때였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꼭 30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오른쪽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틀을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찍자고 했어요. 결과는 심각한 디스크였습니다. 의사는 30년간 같은 자세로 앉아 운전한 결과라고 했어요. 게다가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와 고혈압도 발견됐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95까지 올라갔고 공복 혈당은 160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업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1년 정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64세 면허를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19로 택시 산업이 어려워진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돈의 대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택시 구입할 때 받은 대출, 딸 대학 등록금 대출, 몇 년간 운영이 안 좋을 때 생활비로 받은 대출. 결국 남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평생 일했는데 노후 준비가 이게 전부라니.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서울 외곽 원룸에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을 내며 살았어요. 3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기 때문에 혼자였습니다. 사실 이혼도 제 직업 때문이었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 휴일도 없이 일하는 모습을 아내는 20년 동안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는 연락을 유지했지만 만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65살 생일이 지나고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88만 원이었어요. 처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45만 원인데 남은 43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저축해둔 2천만 원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지만 이대로라면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 즈음 우연히 지하철 무료 신문에서 귀농귀촌 특집 기사를 봤습니다. 강원도 정선 근처 마을에 빈집이 500만 원에 나온다는 내용이었죠.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다가 그 집 사진을 보게 됐어요. 낡은 기와 지붕에 시멘트 벽 30년은 넘어 보이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시골에 가서 살면 월세도 안 내도 되고 먹을 것도 직접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그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마을까지는 도보로 40분을 더 걸어야 했죠. 그 집은 정말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도시에서 평생 버틸 돈은 없지만 여기서라면 내 연금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로 계약했습니다. 500만 원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크게 놀라더군요. 아버지 산속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캐나다에 있는 아들도 영상통화로 아버지 그러지 말고 여기 오세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나이 들어 자식에게 부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속에서 홀로 살더라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이불 몇 권의 책과 사진첩. 그게 전부였죠. 딸이 공항까지 배웅 왔는데 사실은 제가 비행기 타는 줄 알았대요. 산으로 간다고 하니 눈물을 쏟더군요. 아버지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지 걱정돼요. 한 달만이라도 제 집에서 같이 살다 가세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제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걱정 마, 내 아버지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살아갈 거야. 산속집에 도착한 첫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주변이 너무 깜깜하고 달빛만이 어렴풋이 비치는데 온갖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 울음소리. 서울 원룸에서는 항상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고민했습니다. 산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은 재래식이라 사용하기 불편했고 물은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 써야 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난방은 화목 보일러였어요. 장작을 패서 불을 지펴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제게는 장작 패는 일이 큰 도전이었어요. 첫날에는 1시간 정도 장작을 패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그날은 참 방에서 잤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날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장작을 팼습니다. 1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요. 또 인터넷으로 화목보일러 사용법을 찾아보며 요령을 배웠죠. 불을 지피는 방법, 화력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등을 공부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은 69살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많이 놀라시더군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사연이 있어? 제 이야기를 듣고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지. 하지만 여기서 살려면 많이 배워야 할 거요. 그날부터 이장님이 저의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장작 효율적으로 패는 법, 겨울철 집 관리하는 법, 심지어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과 버섯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서의 첫 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집 주변에 온갖 산나물이 돋아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나물인지도 몰랐는데 이장님과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곰치, 두릅, 참나물, 취나물. 이런 나물들을 직접 캐서 먹으니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사 먹던 것들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변에서 캐면 되니 신기했어요. 할머니들에게 나물 말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봄에 캔 나물을 말려두면 1년 내내 반찬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지런히 나물을 캐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나물이 썩기도 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식비가 엄청 줄었어요. 도시에서는 한 달 식비로 40만 원 이상 썼는데 지금은 2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텃밭도 일구기 시작했어요. 집 주변 100평 정도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감자,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보면서 배웠어요. 마을에 한 주에 한 번 내려가는데 그때 카페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해 집에서 보는 시기였죠. 농사 지식이 전혀 없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씨앗 고르는 것부터 물주기, 비료주기, 수확시기 맞추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첫 해에는 수확량이 많지 않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를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마철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비가 내리니 집안이 습해지고 벽에서는 물기가 흘러내렸어요. 계곡물도 불어나서 다리를 건너기 어려울 정도였죠. 마을에 내려가는 길도 진흙탕이 되어 미끄러워서 위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집 벽에 방수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습기 제거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지름길에 자갈을 깔아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장마철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들과 정도 쌓였어요.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산에서 열매와 버섯을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도토리, 밤, 작 같은 열매들을 모으고 앞산에서는 능이버섯, 표고버섯 같은 귀한 버섯도 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지 못해 겁이 났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가을 열매와 버섯으로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겨울이었습니다. 산에서 맞은 첫 겨울은 정말 험난했어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죠. 화목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데 장작 패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달에는 장작 패다가 허리가 아파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죠.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겨울에 또 다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일주일 넘게 고립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 특히 철학책과 자연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라디오도 하루 종일 켜놓고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진호야,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렇게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에게 지프로 새끼를 꼬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들면 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나중에는 작은 목공예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나무로 수저, 젓가락, 작은 상자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내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건강이 좋아진 거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500m만 걸어도 디스크 통증이 심해서 주저앉곤 했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만 10분, 그 다음엔 20분.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하루 1시간 이상 산책합니다. 덕분에 디스크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걷기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당뇨와 고혈압도 호전됐어요. 도시에서는 혈당이 항상 180 넘게 나왔는데 이곳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마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더군요. 혈압도 130에서 85로 내려갔고요. 보건소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산나물 위주의 식단, 매일의 걷기, 그리고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이 저를 치유한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면이었어요. 택시 기사 시절에는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잠들지 못해 수면제를 먹기도 했죠. 여기 와서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생활을 합니다. 인공 조명도 최소화하고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자연의 리듬을 받아들이더군요. 요즘은 평균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요. 수면 무호흡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 사는 것이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15km 떨어진 국립공원에 산악 가이드 지원을 했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조건으로요. 지리를 잘 아는 현지인이라는 이점이 있어서 합격했죠. 하루 8만 원, 월 사회 근무에서 32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산악 가이드 일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등산객들과 대화하며 세상 소식도 듣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곤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도시 생활의 장단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도시 생활에 지쳐 있더군요. 가끔은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 생활비는 월 약 50만 원이에요. 전기료 5만 원, 휴대폰 요금 2만 5천 원, 식비 20만 원, 교통비와 잡비 10만 원, 의료비 5만 원, 보험료 7만 5천 원 정도가 나가요. 국민연금 88만 원에서 이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합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도시에서는 눈만 뜨면 돈을 쓰게 되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요. 현대 생활의 필수품 같은 전자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적응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필요 없더군요. 작은 태양광 패널로 핸드폰 충전과 LED 등 몇 개 켜는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 냉장고요? 없어요. 겨울엔 자연 냉장고가 있고 여름엔 계곡물에 식품을 보관합니다. 라면도 가끔 먹고 싶을 때 휴대용 가스 버너로 끓여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15km 떨어진 읍내 장터에 갑니다. 그날 한 달치 생필품을 모두 구입해요. 소금, 설탕, 간장, 된장, 기름, 세제. 이런 것들이요. 군것질거리는 안 사요. 과자, 음료수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대신 못이나 도구, 종자 같은 실용적인 물건은 챙깁니다. 장날이 제겐 소풍 같은 날이에요. 사람들도 만나고 가끔 막걸리 한잔 하기도 하고요. 가장 걱정되는 비용은 의료비입니다. 심각한 병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병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요. 매일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식품에서 찾아 먹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읍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잔병 치레를 하지 않으니 의료비도 많이 줄었어요. 만약 큰 병이 생기면 그때는 도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딸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석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산길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하면서도 제 걱정에 오는 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 제발 그런 곳에서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다가 66살에 산속으로 들어온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법,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이런 것들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작년 겨울 큰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주변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순간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창문 앞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눈물이 나왔어요.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도시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순간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날들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태풍이 와서 지붕이 일부 날아갔어요. 혼자서 수리하느라 이틀을 고생했죠. 또 겨울에는 며칠 동안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고립된 적도 있었고요. 식량이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미리 비축해둔 식품들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역경을 이겨낼 때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더군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했어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시계에 지배당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훨씬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가늠하고 계절의 변화로 1년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다 보니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어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택시 운전할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오늘 얼마를 벌어야 할지, 내일 월세를 어떻게 낼지, 노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늘 무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적으니 돈도 적게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었어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도시 친구들이 찾아오면 묻곤 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내게는 천국이야.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활이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평생 도시에서 지쳐 살다 은퇴한 사람에게는 이런 선택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건강이 더 나빠져서 도시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내 손으로 먹을 것을 가꾸고 저녁이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생활. 이게 제게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지금 저는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텃밭 농사도 훨씬 잘 되고 있고 집수리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비가 와도 지붕이 새지 않고 겨울을 대비한 장작도 미리 패서 쌓아두었습니다.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소비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뜨고 맑은 공기 마시며 내가 직접 지은 음식을 먹는 이 생활. 이게 제게는 최고의 호화로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계획의 전부예요. 다만 올해는 양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장님이 벌통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겨울에는 목공예를 더 배워서 작은 가구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사실 처음에는 딸에게 한번 와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다시 돌아갈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88만 원, 산악가이드 일로 버는 32만 원. 월 120만 원의 수입으로도 이곳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달 3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온다는 것을요. 필요한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단순한 삶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군가 저처럼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면 꼭 산속 오두막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용기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6살에 시작한 제 산속 생활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